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그 조선업 미국의 군함 이야기 잠깐 좀 했었는데 네.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고 특히 네. 이제 트럼프 제2기 시대가 되면서 네. 한국 조선업에 대한 러브콜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조선업이 과연 미국에서 통할 것인가? 물론 이제 MRO 그다음에 군함 신조까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방법은 있는데 지금 현재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으로는 저는 이제 예측이 다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미국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 전투함들을 공급해가지고 건조할 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서 보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이탈리아가 우리보다 먼저 미국 군함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그룹에서 그 컨스텔레이션이라는 구축함을 이탈리아 원래 구담 설계를 한 거를 네. 미국 버전으로 바꾼 다음에 미국 해군에 지금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고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각 국가의 성급이라 해서 성급 그 기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문짝의 크기라든가 뭐 철판 두께나 이런 규격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미국 군함 고유의 규격이 있어요. 예. 그거를 이제 이탈리아 군함을 이탈리아 회사가 들여가지고 그걸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거는 미국 군함을 우리 조선소가 건조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다 미국에서 건조를 하고 우리나라 조선소가 미국 조선소를 인수를 해서 미국 인력으로 건조를 하는 거를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이 그쵸. 한국 노동자가 하고 달러를 줘가지고 이렇게 수출하고 이런 거는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우 힘듭니다. 아무리 관세도 이렇게 올리는데 군함을 외주줘가지고 한국 군함하고 맞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미국 군함을 건조할 때 필요한 CMMC라든가 이런 보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요게 리스크가 있다. 다만 이제 요거까지는 이제 안 좋은 점이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군함은 10,000톤짜리 5,000톤짜리 굉장히 크고 비싼 군함입니다. 이건 한 뭐 몇 조 원짜리도 되고 있는데 이런 거 말고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 상대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 함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이미 몇 년 전부터 내렸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또 드론이 나오는데요. 몇 년 전에 소설로 나온 그 유령 함대라는 소설에서 미국이 중국 해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드론 보트를 대량으로 만들고 옛날 배들을 막 섞어가지고 중국의 그 수상함 전단과 교전을 하는 내용인데 이런 네. 비슷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드론 그 인공지능을 가진 그 원격 조종 보트 같은 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섬 사이를 숨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 수적 우위인 중국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요새 미장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룹 중 하나죠. 팔란티어 네. 랑 협업을 해서 테네브레스라는 무인 함정 같은 걸 만든 게 있고 요거는 배는 현대중공업이 만들고 그 배를 움직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랑 인공지능은 팔란티어가 만들고 그 배에서 무기라든가 무장은 이제 팔란티어의 형제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안드릴에서 제작한 무인 공격 드론 같은 걸로 공격을 합니다. 요런 것들이 지금 아직 실험 프로젝트 같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요런 중소형 배들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데서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 같은 게 필리조선소 인수를 했는데 요런 중소형 조선소를 인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주고 대형함보다 훨씬 더 제작의 난이도가 낮고 그 다음에 생산 리드 타임도 빠르니까 우리 조선업의 그 장점 납기가 빠르고 이제 조립을 빨리 해주고 하는 이런 거를 극대화하면 이제 미국의 그 해군력과 한국 조선 산업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일단 대형 선박, 대형 군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를 신규 수주한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의미는 있겠지만 너무너무 힘듭니다. 일단 주가는 뭐 몇 대 이제 수주한 것처럼 올라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최근에 조금 냉정하게 따져보는 기사들은 나오더라고요. 이게 과연 수익이 될 것이냐, 돈이 남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함정 수출한 사례들이 없지 않아요. 네. 하나오션이 영국에 그러니까 하나오션은 인수되기 전 대우조선 해양 시절에 영국에 그 보급함을 만드는 계약을 따가지고 타이드급 함이라고 이제 건조를 했는데 보급. 영국 해군에서 이제 그 대우조선소로 넘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계하고 설계 변경하고 도면 막 과거라 해가지고 일정이 늦어져서 지체 상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이익률이 굉장히 떨어졌던 때가 있어요. 요런 사건이 이제 미국 시장 진출에도 이런 거를 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중간에 뭐 부품 하나 바꿔라라고 했을 때 시간이 가고 있고 그 시간만큼이 또 이제 도크 채워진 다른 또 수주랑도 이어지는 거여서 그게 또 엄청나게 이제 수익을 깎아먹을 수 있고 그보다는 차라리 뭔가 차세대 무인정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더 제한을 해서 그러면 차세대 전투함 쪽으로 좀 가봅시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네, 그리고 요게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그 스타트업 업체라든가 이제 미국의 테크 업체들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눈독을요? 그 협업을 하고 싶다 이거죠. 아, 거기는 이제 어떤 첨단 기술 AI 기술은 있고 네. 우리는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네. 이걸 같이 결합해보자. 네. 앞에서 이탈리아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랑 계속해서 MOU 맺고 같이 합작해서 나가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소프트 파워에서는 조금 이제 뒤처져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사실이고 아무래도 이제 AI 기술력 관련해서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특성이 그 특성화된 AI보다는 LLM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 에이전트 그 AI 에이전트 지금 다들 쓰시고 있는 뭐 챗GPT 이런 것들을 뭐 그 문서를 요약하거나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을 하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LLM이 전체적으로 더 잘하더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를 사용한 기술적 우위는 군사 분야에서도 미국이 어느 정도 계속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우리 에비에이션 김민석 특파원님의 K방산에 투자하라 이 책 내용 위주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에 그 현무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핵은 없지만 현무가 있지 않느냐. 예.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 좀 너무 과대 포장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있고 김민석 기자님이 좀 냉정하게 좀 평가를 좀 해주시겠어요? 해외에서는 사실 현무 5 같은 무기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현무 5는 세계에서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탄도 중량을 가진 세계 최고의 재래식 탄도미사일입니다. 요 말인즉슨 핵무기를 제외하고는 파괴력이라든가 광통력이 세계 최고인데 해외에서는 야 그럴 거면 핵을 만들지. 왜냐하면 현무 5의 그 8톤 탄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관통력이 약간 40m 이상 그러니까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요건 이제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요 40m 이상의 관통력을 핵미사일로 갖추려면 탄두 무게가 한 500kg에서 1톤 정도만 돼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네네. 물리적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맞는 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면 핵무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탄두 중량도 줄이고 가볍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국이 유명 겨자먹기로 하는 건 사실이죠. 다만 핵무기라는 게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없다는 거는 다들 그렇죠. 아시는 거고 특히 얼마 전에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돼서 이게 누구 탓이냐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요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미국이 말해준 이유가 진짜인지도 사실은 우리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사실을 다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이 EU 때문에 민간국가로 지정돼서 이것도 사실 거짓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미국이 왜 우리를 민간국가로 지정했는지 모르는데 확실한 거는 핵무기를 가지려는 시도를 트럼프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한국한테 허락할 줄 가능성은 아직도 0%다. 0%까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국만 해줄 수는 없고 일본도 같이 해줘야 되고 대만도 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면 현무5라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규모로 개발을 해낸 건데 맞습니다. 이게 그 벙커버스터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거고 아까 몇 미터요? 몇 미터까지 파괴할 수 있다고?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군사 기밀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 이제 그 지표면에 40m 이상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속 40m까지는 네.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김정은도 두려워하는 무기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게 김정은이 원래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40m라는 추정값을 제시했는데 그럼 김정은은 60m, 80m 밑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도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현무5의 정확도는 탄도미사일 중에서 세계 최고급 수준이고 이 말인즉슨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 김정은이 120m 지하에 있다고 하면 현무5를 세 발 동시에 다 시차적으로 세 발 쏘면 40m 다다당. 쏘고 다음에 40m 쏘서 들어가고 다음에 40m 쏘서 120m 가고 요런 순차 발사를 위한 관통력 극대화 작전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무리 굴을 파도 우리 현무5의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혹시 그 현무5의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이제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제 환풍구라든가 아니면 그 통로들이 다 무너졌을 거니까. 그래서 생매장을 당할 위력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현무5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성능 향상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금 8톤 탄두를 현무5를 지금 실전 배치되고 있지만 네. 현무5보다 더 강한 현무6나 이런 것들도 아마 지속적으로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현무6
세븐 이렇게 가면은 탄두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벙커버스터 능력도 훨씬 더 배가 될 예. 테고요. 뭐 이런다 해서 핵무기랑 동등한 성능이 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예.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이제 우리가 증명받을 수 있는 무기 중이라는 건 확실하고 이거는 분단 국가에서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 10만 양병설 있었던 것처럼 1만 양탄 전략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발음이 어려운데 1만 양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전 국방과학 연구소장님이 한번 제안하신 건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현무 5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공격 미사일과 방어 미사일을 1만 발 갖추자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천궁 같은 것도랑 이제 현무 합해서 1만 발 가지면 공격과 방어를 미사일 1만 발로 하면 우리가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거의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한 몇 발 정도 갖고 있다는 게 통계가 있나요? 기밀입니다. 하지만 세 자릿수는 넘고 이제 몇천 발. 몇천 발. 예. 그럼 10,000발 이상은 우리가 갖춰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 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돈만 있으면 사실 그 우리는 생산 캐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이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몇 조 원, 그러니까 약 10에서 20조 원 이상이 드는데 그 돈으로 핵 개발을 하자는 이유도 여전히 있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핵무기 개발이나 이 핵 개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긴 하나 뭐 그렇다 해서 핵무기 개발론자 하신 분들한테 마냥 반박하기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그만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사실 이런 그 발사무기 같은 경우에는 AS도 계속 이루어져야 되고 이거를 이제 무한정 보관할 수는 또 없다 하더라고. 유통기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가 좀 있어가지고. 오버홀 기간이라 해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수리나 작동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진공 포장이라든가 케이스 같은 걸 개발하는데 그나마 탄도미사일이나 요격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유통기한이나 유효기간이 좀 긴 편이고 앞서 말한 이제 천무 같은 경우 타우러스 이런 것들은 제트 엔진이 들어가고 비행기에 비슷하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이나 이런 게 관리가 좀 더 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탄알 같은 것도 유효기간 다 되면 맞습니다. 막 사격장 가고 막 시키지 않습니까? 막 쏘라고. 교탄 소모하고 그렇죠. 그래서 억지로 그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사격 훈련 받고 오고 막 힘들어 죽겠고. 근데 그게 훨씬 더 비싼 미사일이라면 그렇죠. 발사무기 체계라면 훨씬 더 또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고. 천무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게 그 다연장 로켓 천무 같은 경우에 중동 지역에서도 그걸 또 필요로 할 수 있겠고, 근데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이 이걸 또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 K2 흑표전차 수출하려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독일 레오파르트 2가 승리한 과거가 있는데 요때도 알려지지 않은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르웨이 정부에서는 이제 노르웨이 군한테 탱크를 사라 해가지고 이렇게 탱크 사업을 했는데 노르웨이군 총사령관은 이제 전쟁은 미래전으로 바꾸기 때문에 탱크보다 미사일이 더 필요하다. 다연장 정밀로도 미사일을 먼저 사달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들었어요. 대신에 노르웨이 정부는 이제 탱크를 구매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미사일 판매 이런 걸 해가지고 지금 현재 노르웨이는 미국제 신형 미사일 프리즘이라는 걸 도입하기로 해가지고 하이급으로 프리즘 지대지 미사일을 쓰기로 했고 이제 로우급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제 미사일이 너무 비싸니까 이 로우급에서 천무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특히 천무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의 CTM-290 미사일과 그 다음에 사거리 80km의 CTM-80 미사일이 있는데 이번에 노르웨이나 폴란드 이런 러시아랑 가까운 국가들을 겨냥한 그 맞춤형 무기체계로 CTM-MR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가 나왔습니다. CTM-MR은 천무 로켓포에 8발이 들어가고 있는 신형 미사일인데 다른 천무에 들어간 다른 미사일들은 다 GPS를 써요. GPS라는 거는 이제 위성안법으로 위치를 보고 지대지, 그러니까 적 지휘소라든가 후방에 있는 탱크 이런 걸 공격하는 건데 CTM-MR은 적외선 시커가 달려 있습니다. 적외선 시커라는 거는 적외선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열이 어디서 나오는지 추적해가지고 가는 건데 요걸로 움직이는 배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노르웨이가 지금 북해를 끼고 있고 해서 그 러시아랑 위협이 갈 때 러시아 해군을 어떻게 막는가가 중요한데 그걸 막을 때 아주 안성맞춤인 무기가 이 CTM-MR과 천무의 조합이라서 천무가 원래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수요만 있었을 때는 이제 미국제 프리미엄에 비해서
그 사거리가 짧고 이제 사거리가 짧고 정확도가 조금 낮아가지고 그냥 저가형으로만 있었다가 이제 미국제도 이제 갖추기 시작하는 함성 공격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으니까 단순히 하이로 그러니까 저가형 고가형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요게 대해서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CTM-MR이요? 예, 예. 요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것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듭니다. 천무랑 네. 같이. 같이. 근데 이거를 같이 섞어서 썼을 때 훨씬 더 그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네. 땅에 있는 표적도 공격할 수 있고 배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천무 같은 경우 이제 다연장 로켓인데 그러면 CTM-MR을 어떻게 붙이는 형태예요? 다연장 로켓이 포드를 떼가지고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서 지금 천무 다연장 로켓은 130mm, 230mm, 그 다음에 600mm 이렇게 탑재할 수 있고 지금 CTM-MR이라는 건 400mm인데 요것들 다 천무 로켓포에 장착이 가능합니다. 호환성이 되게 만들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천무 발사대 포 안에다가 네. 어떤 걸 넣느냐 따라서 이제 기능과 임무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이걸 또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는 그러면 아직 뭐 입찰이라든 이게 좀 남아 있겠네요. 기회가. 네,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폴란드가 이미 천무 로켓포를 샀는데 예. 미사일도 추가로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장착해서 이제 추가 수요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급 경쟁 무기보다도 화력도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천무 다연장 로켓포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의 다연장포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의 MLRS M270이 네. 요게야 동급 화력을 목표로 해서 230급 로켓 최대 12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 예. 요게 하이마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미국이 주로 수출하는 다연장 로켓보다 화력이 2배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2배가 많다는 대신에 이제 미국의 하이마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천무보다 크기가 작아가지고 뭐 조그마한 수송기에도 들어가고 공수가 가능하고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우리는 화력이 더 좋은 거고 단순히 화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유도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천무의 수출 가능성이나 이런 경쟁력이 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많이 받았던 거 맞습니다.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천무가 좀 더 크고 화력도 좋고. 근데 노르웨이가 그거보다 조금 더 하이급으로 도입한 건 미국의 프리즘이라고 하는 미사일이고 이것도 그 등급에 따라서 또 필요가 또 다 달라지는 거네요. 근데 우리가 너무 또 희망찬 이야기만 듣고 마무리를 하면 안 되니까 약간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시니까 우리 K방산 수출 요는 이제 책 제목이 K방산에 투자하라라고 하는 건데 물려도 책임은 못 지는 것 아닙니까? 좀 주의해야 할 포인트도 좀 알려주세요. 네. 방위사업 같은 경우에는 엠바고가 그 어떤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보도가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수입 국가들이 수출 계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이런 수출 소식이나 그런 수주 소식에 대해서 사실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출이 지금 방산주가 성장하게 된 배경이지만 내수 사업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물론 일부 수출형 무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군이 어떤 걸 사용할 때 따라서 사실 수출 아이템도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방 사업이 방위력 개선 사업이라 해서 신무기,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투자 중심을 합니다. 그 대부분 다 정부의 R&D 예산을 받아가지고 만든 무기이기 때문에 이 체계 업체들이 이 예산을 받아서 올바르게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얘들이 수출을 통해서 만든 이익금이나 사내 유보금 같은 걸로 어떻게 R&D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에 투자한 결과를 내는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 기업이 얼마나 방위 사업에 진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그래도 옛날에는 방위 사업이 아무래도 이제 방산 비리랑 연결되기 때문에 많은 이제 논란이 있으나 현재 같은 경우에는 비리가 있는 무기들이 수출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비리가 들어간 것들은 뭐 아니면 가격이 또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그래서 현재 방산 비리는 없다고 단언을 할 수 있으나 이제 외부 효과나 외부적인 스캔들 이런 것들에서 해서 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서서 단기적 호재 뭐 잘 될 것 같아 올해 뭐가 계약이 된다더라 이런 소문에 이끌려서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대신에 기업 재책을 보시는 건 아니면 이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시고 이 기업은 어느 쪽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수출 가능성이 높고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펀더멘탈에 좀 중심을 투자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실패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리스크 요인도 같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근데 확실히 한 10여 년 전에 비하면 K방산 우리 방산 기업들의 체질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맞습니다. 그건 수출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기술력으로 또 입증을 하고 있고 해서 오늘은
이 K방산에 투자하라. 저자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주도 산업이 뭔지 알고 모르고 자기가 이런 경쟁력을 만드는 거예요.